네, 돈맥 한번 켜보겠습니다. 돈맥 캐는 남자 이재용과 백정선이 만나서 한번 제대로 켜보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일하고 이러면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잡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정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정보 접근은 용이한데 그 희한하게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막 받아들이고요. 제대로 돈 되는 정보는 다 무시해요. 이상해요. 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퇴직금이 제법 목돈인데 이걸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지금 금리가 은행 금리가 1% 조금 넘나 그러고요. 1점이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초인데 저축은행이 보통은행 했는데 보통 예금했는데 2.7%였어요. 올해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일 높아봐야 한 2.2%. 그렇다고 제가 마이너스 손에다가 금리가 이렇다고 해서 재테크를 아예 그냥 모른 척 할까 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덤벼보자.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같이 덤비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죠. 네? 덤비면 됩니까? 그렇죠. 그 돈에 대한 정보를 캔다고 들어가면 인터넷에 네. 정말 너무 많아요. 네. 제 친구들도 이제 제 또래가 다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네.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았는데 이 퇴직금 갖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부동산 투자할까, 뭐 그 주식에 투자할까, 뭐 금융상품에 투자할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퇴직금을 받았는데 또 퇴직금 받고 나서 자기가 뭐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지, 자기 퇴직하면서 모든 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걱정인데 정확한 정보를 네이버에 물어봐서 들어갔더니 전부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진짜 현장에 가서 이제 100세까지 가니까 이제 계속 돈을 지키면서도 조금씩 늘리긴 늘려야 돼요. 네. 그럼 늘리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뭐 퇴직금 받았더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 그래. 부동산 다 투자했더니 정부에서도 부동산 다 잡아서 양도세 왕창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끝물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상태의 문제 고민을 네. 우리 둘이서 같이 해결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어떤 분이 보시면 되냐면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니까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나니까 떨어져. 내가 팔면 올라. 이런 분들 계세요. 네. 또 이런 분들이라는 게 뭐 멀리 찾을 것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를 좀 이렇게 분석해서 제대로 내 걸 만드는 방법,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방송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전에는 어땠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서 먼저 거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시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것부터 좀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 이제 미국부터 한번 좀 네. 보면 미국은 지금 사상 최고로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집권을 했는데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줄기차게 지금 밀고 오면서 네. 지금 미국 경제가 확 살아났어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를 확 일으켰대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인기가 뭐 민주당이 탄핵을 하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재선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떤 때 보면 얄미운데, 그렇죠. 그 자국민 입장에서 보면 잘 살게 해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지난 그 연말에 끝나면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3만 포인트 가까이 가버렸어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 몇 년간 계속 오르기만 한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도 좋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잖아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렇죠. 근데 이 무역 분쟁도 이 중국이 손을 든 모양새예요. 미국이 손 든 게 아니라 중국이
좀 미안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럼 미국은 부자에다가 그런 정책 결정하는 똑똑한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석학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호황이고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도 같이 호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한 10% 정도. 네. 근데 중국의 수출 그 의존도는 2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틀어진 게 사드라는 네, 사건이 네. 있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먹고 사는 게 한류가 중국에서 먹고 살렸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 관광객 이런 걸 먹고 살았는데 그게 다 중국 정부에서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워졌죠.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들어간 사람들 다 망해서 나왔고, 우리는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고, 거기에다 중국 경기는 계속해서 8% 성장해서 7%, 6%, 이제 5% 성장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점점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겁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대표님 오늘 2020년 첫 방송인데 겁부터 이렇게 주시면 우리 보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그렇죠. 1997년에 우리나라 IMF 네. 왔을 때 네. 우리나라 그때는 집값을 그냥 돈만 있으면 막 긁어모았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중국이 그럴 찬스가 오겠다.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떡해?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아야 되는데 2020년에는 오히려 중국에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2019년까지 되게 어려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악재를 호재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위기가 우리나라로 파도 한번 치긴 치는데 그 파도 칠 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그렇죠. 얄밉지만 일본 애들이 그래요. 일본의 아벤지 뭐 예. 이거 아벤지 뭐 유명 이그 수상이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기회를 정말 잘 타잖아요. 중국하고 관계가 사실 우리만큼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관계예요. 예.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일본이 중국에 쫙 붙어서 중국에서 이번에 아베 수상하고도 회의를 했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중국 언론은 일본에 더 칭찬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얍삽한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경기가 안 좋은 걸 중국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근데 솔직히 자력으로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우리 국민이 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줄타기라도 좀 이렇게 잘해서 우리 실속이나 이익을 좀 챙기는 이런 면도 중요한데 정치와 경제를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잘 이용해 먹어야 돼. 상대를 이용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죠. 전 국민이 먹고 살지. 그래야 배불러야 국민이 지지하는 것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 2020년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우선주의를 택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야당이 아니라 보수당이 그 대선 승리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어요. 그거는 브렉시트를 택했던 그런 정권을 지지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EU 전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하고 FTA 협상하는 거 보세요. 재협상할 때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야, 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미 협상했는데 쟤는 신사라고 그랬던, 그리고 선진국가 아니라고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왜 다시 와서 재협상, 그거 협상 무효야 하면서 다시 덤벼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힘의 논리예요. 경제는 힘의 논리에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야만 우리도 사실은 경제를 우리가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20년에 혹시 닥칠지 모르는 파도, 험난한 파도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은 시드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 동원 능력을 10분 발휘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깊게 좀 들어가 보자고요. 깊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2019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졌다. 네. 이거는 사실은 1960년대 성장률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답답한 게 1980년에 그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1.7%,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5%,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7% 이외에는 음. 전부 다 3% 이상, 4%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2% 이하다.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경제의 실패가 아닌가. 뭐에 연결이 되냐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게 수출이에요.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출이 작년 1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를 했어요. 이 감소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 그래프가 계속 우하향이라고. 예. 우상향이 돼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하향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치명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뭔가 이 다른 대안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수출에서 네. 늘 했던 방식만 그대로 택했고, 새로운 수출 대안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어떤 지표들을 좀 참고하면 됩니까? 뭐 금리 지표, 또 뭐 생활 물가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그 산업이 계속 성장하느냐 볼 때 이제 고용 지표를 하나. 고용 지표. 실업률이 네. 점점 줄었느냐.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성장률도 3%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 지표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지표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공공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공공일자리는 생산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회 질서, 안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생산은 별 영향이 네. 없어요. 두 번째 봐야 될 지표가 하나 있다면 물가 지표예요. 네. 물가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네. 너무 안 올라도 문제거든요. 지금은 안 오르죠? 그렇죠. 네. 이 물가가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느끼는 물가는 올라요. 네. 뭐 맞아요. 컵라면 값 올라고 네. 우유값 올라요. 저는 그 부분이 신기해요. 물가 지표는 뭐 이렇게 그만하다 이러는데 가서 보면 비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물가에서 보는 것들은 생필품의 물가는 올랐다. 그럼 최악의 경우인 거죠. 네. 나머지 물가가 전부 다 동반해서 올라서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체 물가 지수는 떨어지는데 네. 생필품 물가 지수만 올라가면 오히려 서민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작년 9월에는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갔으니까 디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나마 연말 되면서 다시 GDP 디플레이터라고 네. 얘기하는 게 다시 올라가서 네. 그나마 괜찮다라고 표현해서 한 고비는 네.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것도 참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막 어렵다. 또 물가는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또 생기면 또 어렵다. 뭐 다 어려워 어떻게. 네?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 전체가 안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네. 돈을 받아도 그 월급을 다 어딘가에 넣어놔버리고 안 쓴다? 는 네. 게 돼요. 그러면 경제는 안 돌아가죠. 네. 사람들이 써서 뭔가 소비를 하면 그걸 생산하는 공장이 돌아갈 거고 네. 공장이 돌아가야지 고용을 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면 그 고용이 늘어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버는 게 늘어나니까 또 그걸로 쓰고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인데 안 써버리면 악순환 구조. 아니 근데 돈을 사람들이 안 쓰고 주머니에 쟁여 놓는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요 길에 그렇게 밀려요. 여행들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은 쓰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기준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적어도 차를 어느 정도 몰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소비는 이뤄야 된다. 애들하고 어디는 가야 된다. 이런 기준점이 생겨서 네. 하는데 그 돈이 그 수입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 카드 지출과 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빚으로 막 네.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600조 수준이에요. 네. 1년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거든요. 네. 그럼 4년치가 가계부채예요.
그럼 이게 OECD 국가에서 탑이에요. 안 좋은 게 탑이면 가계 부채도 그런데 국가 부채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국가 부채는 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져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국가 부채 규모로만 따지면 일본이나 뭐 이런 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계 부채 차이, 그 국가 부채의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국가 부채를 개인한테 빌려요. 부채 발행을 국민들한테 발행을 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조달을 못하고 대부분 해외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험할까요? 일본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터지면은 그게 더 위험해지죠. 그렇죠. 일본은 터져도 그 국민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건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비율도 봐야 돼요. 그리고 가계 소득에서 하나 또 봐야 될 게 그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비율이 약 한 27% 정도 되거든요. 전체 직업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27%라면 전 OECD 국가에서 한 3위입니다.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국가는 이제 그 기준을 OECD의 기준에서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난해에는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0년에도 이건 지속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52시간 근로 기준에서 뭐 특별하게 자영업자들한테 더 악해지는 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계 소득 증감률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려고 덤비는데 뭘 해도 하려고 덤볐다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자영업이 27%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이게 또 안타까운 일이죠.